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각종 정치 현안으로 복잡하고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에서 2019년의 국정 운영 방향 또 대외 관계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오늘 정치와우장룡에서는 지금 정치권 상황과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현안에 대한 깊은 얘기 특별한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여권의 중진 사선의 서른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죠. 뭐. 네. 예. 문재인 정부 이제 집권 3년 차라고 하지만 만으로 따지면 2년도 채 안 된 겁니다, 그죠? 네. 먼저 어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취임하신 지 20개월 됐죠? 네. 근데 뭐 청와대 가시기 전부터 우리 당에 있을 때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학습 효과가 아주 강한 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네. 국정에 대한 완벽한 이 마스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그 형식이 기자회견 형식이 네. 색달랐죠. 네. 과거 못 보던 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이끌어가는 게 소통 방식이 저게 훨씬 낫구나 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시는 거죠? 뭐 본 사람들은 다 기분 좋았을 거예요. 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내내 경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모두 발언에서도 경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보니까 경제라는 단어가 35번, 성장이라는 단어가 29번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련님 보시기에 이 경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였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20개월 들어갔지만은 네.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 효과가 좀 안 나오고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집권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정책을 이끌어왔는데 지금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10년, 20년 전부터 쭉 내려오던 이 건데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 경제 네.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안 된다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낼 것인가? 그래서 나온 처방이 그래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자. 이거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 정하고 정책을 했는데 정책이라는 게 금방 효과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효과를 내기 시작하려면은 일정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이라는 거는요. 모두에게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진선진민한 정책은 없죠. 네. 좀 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덜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자꾸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꿔야 할 때가 아니다. 말하자면은 작년 18년 1년은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뼈대를 만드는 그런 1년이었다 친다면은 앞으로 1년 19년도 1년은 올 한 해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피가 돌게 해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포용 경제를 해내겠다. 네. 이게 대통령이 확실한 철학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그렇죠. 정도 강조를 성과를 했는데 꼭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데 그건 이제 정책 수단으로서는 해왔던 정책을 하면서 잘못된 건 수정하고 네. 그리고 꾸준하게 가면은 그 정책은 반드시 효과가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 이 정책 효과는 나올 수 있다. 이 믿음이 깔려 있다고 보죠. 물론 수정을 할 겁니다. 부분 수정할 거기만은 국민들과 함께 이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고용지표나 뭐 각종 지표들이 20개월 동안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계속 주도 성장 이거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이제 고용 부분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죠. 그 부분을 짚어보면 아픈데 근데 이게 언제 효과를 낼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효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꾸면 안 된다. 바꾸면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은 체질을 바꾸고 영양제 맞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말씀하시자면. 토대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올 전반기가 지나면은 그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네. 그때 되면은 고용 수준도 바뀔 거라고 보죠. 그런데 이게요, 그 정의당 같은 데서 보는 입장은 또 거꾸로입니다. 지금 약간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 네. 그 고쳐 나가겠다라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한 기조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게 지금 진보 세력의 어떤 목소리인데요. 이게 보수와 진보가 갖고 있는 시각이 뭐 다른 게 우리 사회인데 특히 이제 경제 정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갖고 있는 장점을 취하고 양쪽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버려나가면서 네. 이걸 해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갖고 있는 그 정책의 문제점들을 수정하면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근간은 유지한다. 네. 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면은 결국은 보수든 진보든 양쪽이 같이 가는 이런 경제구도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양쪽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적 입장에서 정책을 공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저 정책을 계속 해야 한다. 이게 답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문제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얘기했고 북미 정상회담도 곧 열릴 거고 그 뒤에는 또 답방도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또 답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은 그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만나고 그리고 바로 이 싱가포르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이번도 비슷한 코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네. 아웃라인을 잡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미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할 틀을 이렇게 잡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정형화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뒤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해요. 우선 이 북미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것 같고 2월중 2월? 예, 2월 중 뭐 안 늦어도 3월 초에는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러고 있고 나면은 3월 넘어가기 전에 곧바로 아마 남북 회담을 답방이 할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올 1, 4분기 안에 모든 게 좀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1, 4분기 안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남북 그 관계 관련해서 뭐 서른 의원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깊게 관심을 가져오시고 네. 여러 단체나 포럼이나 뭐 위원회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남북 표준화 작업 네. 추진하겠다 이 얘기하셨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남북 표준화 작업 이게 참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작업인데 일테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이 서울 시간, 평양 시간이 달랐습니다. 네. 30분을 조정하는 바람에 이제는 같아졌어요. 지난번에 정상회담 때 맞췄었죠. 예, 맞췄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틀림으로 해가지고 혼돈이 일어나거든요. 네. 일테면 그런 식인데 언어도 남북 간의 언어도 굉장히 이질화가 일어나가지고 안 맞아요. 단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그 나고 부분도 표준화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용어, 건설 용어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틀려요. 심지어 교통 표지판도 네.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들어오라는 표시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 표준화 작업을 해내야 되는데 이를테면 보트너트 부분도 이게 달라요. 아, 그래요? 산업계에서 이게 이 과거에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네. 표준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떤 조사 결과는 180조 정도 손해를 봤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고치는 비용이 예. 그렇다는 거죠. 십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남북 간에 지금 이 한국 표준화협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나요? 예, 이미? 예,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속도를 내게 해서 빨리 표준화 작업을 해서 한 3, 4년 내에 이게 된다면은 미리 해놓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대북 제재와도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고 공도는 일은 아니니까. 예, 미리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서로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남북 경협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작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번에 그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네.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그럼 북한 쪽에서도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북한도 그게 필요하죠. 어차피 네. 경협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남북 공이 이게 필요하고 남북뿐만 아니고 중국, 러시아, 남북 요 동북아권의 표준화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기자회견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뭐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뭐 특검 얘기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본질이 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미 김태우 그 특감반원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생생히 봤습니다. 운영위에서요? 예, 네. 운영이 하면서 그걸 생중계를 쭉 해서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네. 김태우라는 분이 과거에 해오던 행적이 있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부터 해가지고 네. 쭉 사찰을 해왔던 그 습벽이 남아가지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그 행태를 계속 한 거죠. 나쁜 습관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 그대로 이어졌다. 예, 그거 하지 마라. 그건 과거 정권 스타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네. 하지 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돼 왔던 게 첫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그랬으면은 이쪽에서 우리 정부가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야당이 받아가지고 그걸 정치 쟁점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풀려졌죠. 네. 부풀려졌는데 다행히 이 운영위원회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 뭐가 잘못된 거구나 국민이 이미 판정했다 생각합니다. 신재민 이 경우에는 사무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순진한 면과 그리고 아직 미숙함이 있죠. 그러나 나라에 대한 나름대로의 걱정도 있고 자기 시각에서 보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서로 부서 내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상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장관이 결정해야 될 것,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재민 씨 입장에서는 자기 시각에서 볼 때는 장관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각에서 자기 나름의 공부는 있었겠죠. 네. 자기 틀 내에서 본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장관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야. 정책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 틀에서 본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 나간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금방 보면 알거든요. 아, 지금 미숙감이 나왔구나. 여야 정치인들은 척 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용했지만 이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쟁점 하나가 또 불거진 게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만나서 인사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걸 잊어버린 사건. 그 부분이 뭐 인사 개입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조금씩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어디서 잊어먹었냐, 뭐 술집에서 잊어먹었냐, 뭐 다 카페에서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네, 김종대 의원이 봤다고.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일단 어디서 잊어먹은 게 무슨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게 분실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죠. 분실한 사람 책임을 지고 지금 물러난 상태이고 네. 문제는 육창 총장이 누구를 만났는데 만나는 절차가 어떻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권위적인 생각은 총장이 다행히 밝혔습니다. 내가 불렀다. 내가 먼저 불렀다. 네, 불렀다 이랬는데 근데 뭐 불렀든 부르지 않았든 간에 만난 그 자체를 가지고 형식이 문제다. 이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만 오바마 대통령하고 참모들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어떨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있고 참모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것도 저는 봤습니다. 화면상으로. 네. 그래서 이 권위적인 이런 시각을 좀 벗어나자. 누가 어떻게 부르면 어떠느냐. 이게 무슨 큰 쟁점이 돼야 할 문제냐. 이 생산적인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별 문제 아니다. 별 문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자, 지금 그러나 네. 이게 국가 기밀 문서를 분실했다는 거는 그건 심각한 문제죠.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5.18 진상조사위원회요. 지금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위원 3명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지만원 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만원 씨만큼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느냐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 말고 뭐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특히 강주 상황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뭐 광주항쟁 당시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이거 북쪽에서 내려온 누구누구다. 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데 그게 다 엉터리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요. 그거를 자유한국당을 정말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특히 광주항쟁 진상규명에 무슨 위원으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건 단호히 안 된다고 쫙 잘라내고 그리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 김진태 의원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이치 안 맞으면 그건 과감하게 드러내야죠. 그런데 그게 그 말에 눌려가지고 뭐 집안은 씨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 정말 그런 정도의 판단력이 모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극우적이라는 입장을 써야 되겠네요. 그분들이 뒤에서 이제 땡기고 있다가 봐야죠. 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죠. 태극기 세력, 예, 뭐라고 하든 일정 정도 우리 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강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어차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찍을 거예요. 네. 중도층에 있는 입장인 분들을 호소해서 그분들 표를 막으려고 해야지 그 보수의 그분들 표만 생각하고 한다면은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5.18 하면 떠오르는 인물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인데 최근에 이순자 씨가 자기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서른 의원께서 따끔하게 아주 매섭게 지금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제가 좀 됐었는데 서른 의원께서도 신군부에 좀 고초를 많이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문당하고 한 거는 뭐 그렇지만은 고초를 떠나서 우리가 강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학살당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많은 분들이 부상당하고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전두환 씨 내외는요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강준분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빌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은 그건 뭐 실성에서 나온 소리다. 이 소리밖에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하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까? 지금은요 전두환 씨는 다른 소리 할 게 없습니다. 정말 망원동으로 가서 그 영령들에 대해서 빌고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내가 정말 잘못한 짓을 했구나. 정말 반성한다면은 아마 용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뻔뻔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얼마 전에 전두환 사면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후회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좀 후회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광주에서 진행 중인 그 조비오 신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망자 명예훼손 사건, 이 부분 지금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러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다행히 그 법원에서 강제 구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3월 달이죠. 예, 3월 달을 재판을 할 때는 뭐 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안 나갈 수가 없죠. 강제로 끌려갈 터이니까 나갈 텐데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봐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이 국민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도 오늘 또 서른 의원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 또 콕콕 짚어주시고 또 말씀도 단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